1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항상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미시적 관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제인 부동산은 천천히 하락하게 되어 있다. 22년도처럼 대외적 리스크가 찾아오지 않는 한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요 두 가지 주택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만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인 집값이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꾸준히 설명해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민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 가운데서는 현금을 쥐고 있다가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하면 그 시기에 내가 저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딘가에 투자가 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 그 자금을 이동시켜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또는 차라리 지금 그냥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또는 매매를 하신 분들, 그리고 1주택 가운데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가운데서는 오히려 지금 매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계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를 저가에 매매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동일할 겁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내가 그때는 무조건 매매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시기에 저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거는 그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가까운 과거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내가 그 시기엔 무조건 매수하겠다 기다렸는데 2012-13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회조차 잡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도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1기 트럼프 시기가 도래가 되고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 정책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디플레이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시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조정을 보면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 시기에도 매매조차 하지 못하셨죠. 그럼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한들 과거의 그런 형태의 답습을 또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일, 일주일 전 일, 한 달 전 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리 또한 급변하게 되어 있고 간사하게도 지금까지 흥미가 굉장히 컸던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시기를 또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그 정책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유입되고 이탈되는지 흐름조차 이해해야 되는데 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을 저렴하게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못하죠. 우선 거래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을 거다.
자, 부동산의 여러 시장의 대응 전략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이 대세 하락에 서울 상급지 진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집 한 채는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집이 있는 수요와 집이 없는 수요는 아예 다릅니다. 다만 집이 있는 수요 가운데서도 내가 실거주하는 수요가 있고 투자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수요는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그냥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집값이 조금 더 안정됐을 때 움직이자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심 속에 기회를 전부 다 놓치게 되죠. 따라서 1주택 가운데서도 투자를 하는 수요층들만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 달까지 제가 상급지 강남에 저가 매수를 엄청나게 전략을 세워드렸고 상담을 해드렸고 강의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일단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었고 실거주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1주택으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 갈아타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세금에 예민하고 정책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집 한 채는 보유하셔야 되고 이 집 한 채를 보유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축소돼서 상급지는커녕 하급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매매하면 고점 매매라고 했는데 지금 매매를 권장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1주택을 보유하되 정말 소자본, 소액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처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시장 대응에 따라 그리고 정책 안에 따라 우리는 상급지, 서울, 강남적 일대로 진입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거기에 따라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는 하락의 시점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테고 현금 10억이 있는 수요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세 가율이라는 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상승되면 전세도 올라가지만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상승돼서 전세가율은 낮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매매 전세 수요 공급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얘는 변동하죠. 그렇다면 가장 낮은 수치가 있다면 또다시 가장 높은 수치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집값이 하락해야지만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집값은 떨어지되 무주택은 그 시기에 내 집 마련하지 않겠죠. 오히려 안정적인 임대로 들어가면서 임대 가격이 받쳐주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 현금 10억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소자본으로 주택을 만약에 한 채를 매입하면 나는 지금 이 마포 아파트를 아예 매매조차 하지 못할 텐데 집 한 채 매매하면 내 자금이 축소될 텐데 이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현재 시점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미시적 관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시장에 대응하려면 거시적 방향의 흐름을 먼저 읽고 미시적 관점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마포의 신축 아파트 기준 지금 전세가율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매가 20억, 전세가 10억, 투자 금액이 10억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강남 3구와 용산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이 돼서 마포나 성동구 지역 일대로 들어가고자 생각하는 분들 또는 매매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주택 가운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겁니다. 근데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폭락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된다라고 했습니다. 필수제인 부동산은 천천히 하락하게 되어 있다. 22년도처럼 대외적 리스크가 찾아오지 않는 한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올해 가격이 아니라 2차 대세 하락의 2차 하락이 오는 시점의 가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시점이 찾아오는 시기에 저 20억짜리 아파트는 10억 수준까지 하락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은 집값이 하락하니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전세가율이 10%포인트만 높아져도 전세가 얼마입니까? 15억에 60%이니 전세가 9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6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전세가율은 변동하다 보니 가장 낮은 수치였다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변동하게 되어 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마포 아파트를 보면 투자금 10억이다 보니 내가 이 소자본으로 주택을 한 채 먼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 투자 금액이 6억밖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시적 방향을 읽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자본으로 주택 한 채를 먼저 10억 가운데 매매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전세의 변화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10억이면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이 5억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전세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투자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기준만 하더라도, 그죠? 10억 가운데서도 1주택 소자본으로 먼저 주택을 선점하고 하락하는 시점에 우리는 내가 보고자 했던 마포의 아파트를 똑같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자본이라고 한다면 정말 소자본을 뜻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몇천만 원 이 투자 방식보다는 일정 부분 뭐 지방이건 또는 서울 중심부건 들어갈 수 있는 소자본은 1억대가 소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오히려 더 상급지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잠실 뭐 파크리오 또는 뭐 레이크 팰리스 뭐 아니면 헬리오시티 이런 아파트 기준에서 보게 되면 현금 10억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11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 45%, 투자 금액이 17억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현금 10억이 있는 분은 요 지금 잠실에 있는 또는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매수할 수 없는 아파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전세가율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조금씩 높아져서 10%포인트만 높아져도 저 25억짜리는 대세 하락장에 17억까지 하락할 겁니다. 그 17억까지 하락한다면 전세 가격 55% 수준이라면 9억 5천인 겁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7억 5천 들어가네요. 만약에 이 전세 11억이 통일하게 들어가도 투자 금액은 더 작아질 수 있고요. 더 높아진다면 투자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전세가율은 매매와 전세의 변동에 따라 똑같이 변동하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똑같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오히려 마포가 지금 현재 마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하락 시점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거시적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을 읽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선 소자본으로 주택 한 채를 먼저 매입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소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주택은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지방 아파트 또는 서울의 정비사업의 소형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요 두 가지 주택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만 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려왔습니다. 2021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했을 그 당시에 지금과 동일하게 저는 매매 반대 의견을 드려왔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시장에 그분은 매매하셔도 된다. 전제 조건은 대출 없이. 자, 앞으로 찾아오는 이 대세하락 2차 대세하락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27년, 28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도에 만약에 그 시기에 매매를 하지 않고 이 대세하락장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년을 지금처럼 반등과 하락을 공존하면서
기다려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분이 견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매매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거 또한 한 6, 7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현금이라는 거 휘발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는 현금이 없으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시기에 막론하고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면 그분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찾아오는 이 대세 하락, 2차 하락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매매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 목적은 대세 하락기에 가장 핵심적인 상급지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강남 아파트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다만 그 시기에 우리가 저가 매수, 저가 투자를 계획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주택 한 채는 보유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시점을 찾을 수 있고 매매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방 아파트와 서울 정비사업 소형주택을 추천드리는 걸까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 세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이미 다 전부 청산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주택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지방 아파트. 지방은 서울 아파트와 주기가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예컨대 2010년부터 2014년 요 시기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적 일대 아파트는 그 시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상승장을 맞이했었습니다. 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5년부터 서울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반대로 지방적 일대는 오히려 그 시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다시 하락하는 하락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전국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게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21년 지방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금 22년부터 2025년까지 내리 서울 수도권과 달리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 21년 잠시 상승했던 이 상승분은 22년부터 하락하는 주기로 넘어오면서 반납된 겁니다. 따라서 지방적 일대는 대부분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락 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뭐죠? 상승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의 집값이 하락해야지만 대세 하락장이 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 2022년 집값 하락은 강남 하락은 없었습니다. 특히 대형 평형이 하락해야 되는데 대형 평형은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2020년, 21년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금리 인상 영향이 그분들과 무관했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라봤을 때 강남의 집값 하락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따라서 진짜 하락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진짜 하락이 오는 시기가 올 거다.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 집값이 다시 하락하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똑같이 지방과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렸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 이젠 다시 반등 상승합니다. 그러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지만 폭등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지금 장세는 뭡니까? 실거주자가 갈아타기, 저가 매매하는 구간입니다. 이걸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등. 따라서 다시 본인의 전고점까지 천천히 완만하게 거래가 동반된 상황에서 반등하는 구간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면 그 시기에 반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로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집값이 지방 아파트가 다시 이제 막 불이 붙고 상승하는 구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소 못해도 2, 3년은 보유한 이후에 양도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 미리 들어가고, 시장이 정말 좋아질 때 우리는 처분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통화량, M2의 통화량을 보게 되면 2023년도 3,900조에서 지금 현재 2025년 기준 4,180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통화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통화량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겁니다. 이미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약 12조 2천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추경 예산은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징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내수 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오히려 경기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워야 할 이런 시점에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감세 정책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추경 예산의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이 유동성을 정부가 전부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을 단기적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시장 금리 또한 마찬가지 동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엔 유동성이 다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줄, 매입해줄 주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년물만 비교한다라고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6%입니다.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인데 당연히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오히려 유출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럼 따라서 국채금리가 자연스럽게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나는 거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가 돈을 공급해 주겠죠, 시장에. 다만 그 시점 때까지 이게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디플레이션 심리에 빠져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갑자기 완전히 축소된다면 유동성 함정에 아예 빠지는 시기입니다. 또는 추경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디플레이 심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다. 몇 번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에 따라서 오히려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또 통화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출 규제를 본격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 총량 규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BIS 비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은행의 자본이 더욱더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재정정책이 지금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되고, 너무 좋지 않죠. 무역수지는 흑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흑자액이 축소되거나 적자로 전환될 수 있고, 또 대규모 이 유동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분배되지 않았습니까?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어디건.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전부 다 자본이 유출됐죠.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아파트 고점 인식이 커진 그런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 자본 순환의 법칙에 따라 이 유동 자금들은 어딘가에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조적 순환이라고 하죠. 돈이 계속 정체돼서 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딘가에 쓰면 그 돈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평가로 인식되어 있는 그 투자처에 우리는 이동을 할 겁니다. 이 자금들이. 거기가 어딥니까? 지방아파트, 부동산에 있어서. 너무나도 저렴하죠? 가격 매력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정비사업 소형주택도 아파트 시장은 많이 지금 고점 인식 가격이 정고점까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비사업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매력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의 자금들이 서울 수도권 고점 인식이 커졌고 가격 상승이 컸던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인식이 크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눌려있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들에 자금들이 이동하게 될 거다. 또 부동산 시장만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겠죠. 또 미국 주식 같은 지금 저가 매매할 수 있는 또 좋은 발판이 되어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시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거다, 자금이. 그러면서 구조적 순환이 일어나고 그런 저평가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전부 다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돈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나는 돈을 아끼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계속 돈을 쓰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 정비사업 소형주택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자,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구축 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구축. 자, 그러면 예컨대 현금 5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한 5억이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보는데 실거주다 보니 눈이 높은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은 상급지로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남 3구 마용성역 일대로 눈을 돌려서 시장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다 20억인데 내가 보는 아파트만 10억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런 아파트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시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결여된 아파트들이 그렇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은 전부 다 20억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송파 아파트 다 20억대, 강남 아파트 다 30억대인데 10억 아파트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그 아파트는 왜 10억일까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억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아파트를 삽니다. 그 결국엔 왜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수없이 많이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면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업성이 결여된 이런 구축 아파트는 뭐예요? 리모델링을 하던 재건축을 추진을 하던 해야 되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집값 10억에 난 10억에 샀는데 가뜩이나 대출을 끼고 샀는데 5억을 분담금 5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재건축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한 3, 4억 들어간대요. 분담금이. 그 여러분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LTV라는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고 DSR 한도도 정해져 있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뭡니까? 그냥 슬러마 되는 겁니다. 슬러마.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저렴한데 나는 아파트만 고집하다 보니 이렇게 저렴한 사업성이 결여된 구축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 서울의 정비사업 소형주택은 뭡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는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투자처죠. 그럼 똑같이 10년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20년 된 요 아파트를 취득했다? 10년이 지나면 30년인데 그 연식이 더 많아지다 보니 결국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에 지정됐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정비사업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진 동력이 높아지고 추진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단계가. 그럼 10년 뒤에 만약에 이 소형주택은 아파트가 된다면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값어치가. 응?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신축 아파트 기준에서 서울 외곽적 일대를 한번 볼게요. 30평대 기준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최고가가. 보통 서울 외곽. 근데 20년 차 된 요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할까요? 20년 차. 약 한 8억 정도 하겠죠. 8억 정도. 한 반 정도가 저렴합니다. 8억 정도. 그리고 요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만약에 2배가 올라간다면 이 8억짜리는 16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15억짜리는 얼마 되어 있을까요? 30억이 넘어가 있겠죠. 30억이. 자, 그러면 얘는 15억이 됐고 얘는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의 신축이 10년 뒤면 10년 차가 넘어가는 구축이 되는 거죠. 준신축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소형주택이 10년 뒤에 신축으로 나왔다면 30억보다 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소형주택은. 근데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자, 공급 재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택지 개발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은 뭡니까? 택지, 논밭을 수용해서 그린벨트를 허물고 거기다 신도시를 짓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은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상품인데 지금 서울에 비어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택지를 개발할 만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택지 조성할 만한 곳이 아예 없으니까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시키겠다라고 이상한 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간선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하도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응? 테른 골프장도 있었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 주체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풀어주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집값 상승 유도하는 재건축은 강남 3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와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막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투자 수요층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재개발로 들어온다고, 재개발로. 근데 이 재개발도 어떻게 돼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규제가 되면서 상승기 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띠는 거죠. 상승기 때 공급이 부족한데 신축 공급이 수요는 많이 유입됩니다. 그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뭐 3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린벨트를 허물고 또 집을 짓겠다 이렇게 88 공급대책에서 또 발표를 했죠. 이런 거 다 어디다 짓는 겁니까? 서울이 아니라 경기 인천에다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집은 서울이 부족한데 왜 딴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만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포, 성동, 영등포 아니면 뭐 동작구 모든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전부 다 빌라에서 아파트가 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나온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응? 그래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투자한다면 이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되는 이 공급 재원이 가장 이상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하락 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큰 폭으로 쭉 하락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누군가는 25억에 샀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오히려 이게 갑자기 대세하락에 진입하면서 17억까지 천천히 뚝 떨어지네요. 그럼 누군가는 17억에 샀는데 누군가는 25억에 사서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된 겁니다. 이 17억짜리가 다시 25억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17억에 매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거의 8억을 벌었죠. 근데 25억에 사신 분은 시간만 경과됐고 아무것도 수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출만 더 많은 거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갈 거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나갈 거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손해가 큰 거죠. 그러면 이분은 25억까지 17억에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손해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지만 그제서야 수익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이 된다. 오히려 시간에 투자하는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은 뭐예요?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남들이 돈을 벌지 못할 때 아파트에서 오히려 시간에 투자하는 이런 정비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기회비용은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투자처로 투자하는 방법만이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을 미리 사는 거죠. 반대로 주택이 없는 수요는 저가 매매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면 시간에 더해 비용까지 더해 크게 지불하면서 사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수요가 덧붙여지면서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가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정비사업이 유일한 투자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또는 정비사업 한 채를 미리 선점해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장 상급지 아파트, 그 상급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영양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요 뒤에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투자처가 훨씬 더 유리한지 1주택자는 어떤 투자처가 훨씬 더 유리한지 2주택자는 어떤 투자처가 훨씬 더 유리한지 거기에 따라 세제 혜택에 따라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는 지방 또는 서울의 정비사업 지정된 곳입니다. 지정 안 된 곳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나마 제고된 곳들 그런 곳들 위주로 정비사업 투자를 계획해야만 한다. 소자본으로. 그리고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상급지를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자금에서 이런 고점 아파트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2주택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2주택 전략.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상승될 때는 자산 총량을 높여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수를 늘려야 하고 지금은 뭐예요? 주택수를 줄여야 할 때죠. 자본 총량을 높여야 되는 하락 주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